2019년에 있었던 그 DLF 사태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ELS와 DLS라는 게 있어요. ELS는 주가나 주가 지수와 연동해서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 같은 거를 더 얹어가지고선 파생상품을 활용해서 만든 복잡한 증권입니다. 그 원리가 DLS도 똑같은데 차이가 있으면 DLS는 기초자산이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유, 금리, 신용 등 이 다양한 주식과 주가지수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거기다가 파생상품,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얹어서 만든 상품이 DLS예요. 그러니까 ELS나 DLS나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DLF는 뭐냐? 일단 DLS는 파생상품이 이제 데리버티브거든요. 파생상품과 연계된 증권이 DLS고 DLS를 편입해서 운용하는 펀드가 DLF, Derivatives Linked Fund가 됩니다. DLF. 그 19년에 사고를 낸 것은 이제 DLS를 편입해서 운용하는 펀드에서 사고가 난 거죠. 참고로 DLS는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소개가 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19년에 문제가 된 것들은 이제 금리 연계형 DLS를 편입해서 운영한 DLF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참고로 ELS나 DLS를 가지고 만드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고 이 노크아웃형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원금 보장형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스텝다운형 또 상품들이 있습니다.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파생 상품을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일반 그 서민들을 상대로 팔았다는 거죠. 먼저 이 스텝다운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만기가 3년이고 행사 가격이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그 원금의 그 시작하는 시점에 예를 들어서 90%, 85%, 80% 이런 식으로 행사 가격이 단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특징이고 만약에 그 행사 시점에 그 이제 기초 자산을 또 정합니다. 그 주식이든 금리든 뭐 원유든 그것이 미리 정한 행사 가격 이상이면 조기 상환이 되고 이하면 조기 상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6번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만기가 3년 될 때까지 그 행사 시점에서 그 약속한 행사 가격에 도달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제 원금 손실이 나는 겁니다. 미리 정한 그 복잡한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물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옵션에서 그 배리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이렇게 결합된 상품이라는 거죠. 복잡한 형태로. 그래서 이제 행사 시점에 그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 가격 이상이 되면 물론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이 되고 수익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제 원금 보장이 되는 노크아웃형 같은 것은 원금은 보장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초자산이 주가인데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는 시점에
주가 오르는 비율만큼 내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의 참여율이라고 또 미리 정한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씩 올랐다고 하면은 참여율이 10%다. 그러면 10% 올랐을 때 참여율 10% 곱하기 10 하면 한 1% 정도밖에 내가 수익을 못 챙깁니다. 그리고 그 기초자산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노크아웃 배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 배리어를 딱 건들면 그 시점에서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이익은 2%로 이제 20%를 기초자산 주가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챙겨가는 수익률은 한 2% 정도에 불과한 뭐 그런 식의 상품이고, 대신 이제 손실이 나더라도 원금 보장은 되는 그런 상품이 이제 노크아웃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품을 대할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어떤 뭐 고수익 같은 걸로 유혹을 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고수익은 반드시 고위험을 동반한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파는 그 금융기관들도 자기네들이 손해보고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논란이 된 그 DLS, DLF 상품은 기초자산이 이제 우리은행에서 판 거는 독일 10년짜리 국채 금리였고, 기초자산이 그것 플러스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도, 금리 관련된 상품도 이게 사실은 복잡한 상품인데 금리 옵션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KB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것은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금리가 이렇게 그 CMS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스왑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금리가 연결된 그런 상품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면은 우리은행의 그 독일 국채금리랑 연동된 상품의 경우는 이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5% 이상을 유지하면은 연 3에서 5% 수익을 지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낮아지면 0.1% 포인트로 초과 하락될 때마다 원금의 25%씩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 금리 옵션이죠.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독일 국채 금리가 0.65%가 되면 원금을 다 잃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를 팔았던 우리은행은 설마 이제 우리 개념으로는 어떻게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선진국 금리가 뭐 거의 0%였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도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랬고 선진국에서도 이게 존재를 하는데, 이 당시의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이 국채금리로 자금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진국 국채의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이렇게 일시적이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것과 연동돼서 만든 이 DLS 상품들이 이제 원금 손실이 났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쿠폰을 제외하면은 쿠폰 이자를 제외하면은 원금 손실이 100%가 났던 상품도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은행이 그 CMS 금리랑 연계해서 만든 그 팔았던 상품은 이게 이제 금리 통화 스와프인데 일반적인 금리 스왑은 이제 고정금리랑 변동금리가 교환이 돼요. 근데 그때 변동금리는 리보 같이 이렇게 굉장히 단기 금리랑 연동이 되는데 반해서 이 CMS, Constant Maturity Swap 같은 데서는 고정금리 두 개가 이게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보통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훨씬 금리 민감도가 더 크고 높고 위험한 상품이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대강 설명을 하면은 영국 7년 만기, 미국의 5년 만기 CMS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제 금리죠. 그 만기 평가할 때에 이 그 기초자산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55% 이상이면 3.5%의 수익이 나지만 그 최초 기준 가격 55%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손실이 나고 하나라도 둘 중 이렇게 여러 기초자산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안 좋은 것 기준으로 보통 정하더라고요. 하나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을 전액 잃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에서 판 이 상품은 이제 반토막이 났다고 하죠.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으로 한 8천억을 조금 넘는 수준의 DLS, DLF 상품이 팔렸는데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이 뭐 거의 반반씩 팔면서 전체 판매액의 90% 이상을 팔았던 것 같고요. 이걸 산 고객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상반기 2019년 상반기에는 이제 선진국 금리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이제 5월부터 미국,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급격히 변동성도 심화되고 하향세도 심화되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원금 손실까지 큰 손실이 발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배경이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저금리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좀 고수익 상품을 찾는데 고수익과 고위험은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반드시 그 고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 상품 자체가 파생 상품이 연관이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 이 과거에 뭐 굉장히 이 파생 상품과 관련된 그 사고가 다 이런 데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 위험이 그 확률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위험이라도 그걸 무시하는데 그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